저런 요물은 당장 없애야 합니다. 돌을 던지시어서! 물도 말라버린 흉년의 우물바닥에서 피와 진흙이 엉긴 채 죽어가는 큰 흰뱀 한 마리가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린 채 하나같이 돌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밧줄 하나를 손에 쥐고 우물 안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병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죽어가는 짐승 눈에서 살기 대신 고통을 먼저 읽어냈고 세상 모두가 돌을 들었을 때 혼자 손을 내민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이 집에는 믿지 못할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외진 들녘이 끝나는 자리에 오래된 종가 하나가 있었더랍니다. 대문은 높고 사랑채는 넓었으며 봄이면 뒷동산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먼 데까지 향을 날렸고 여름이면 안채 옆 우물물이 어찌나 시리도록 맑고 차던지 길을 가던 나그네도 일부러 발걸음을 돌려 한 바가지씩 얻어 마시고 갈 만큼 이름난 집이었지요. 고을 선비들은 이 집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였고 제사 때면 멀리서도 문중 어른들이 찾아오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란 것이 어디 사람 마음 같겠습니까? 번성하던 집안도 기울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법이라. 한 해 흉년이 들면서부터 이 집에도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해 가을거지가 영 신통치 않아 소작 수입이 반 토막나더니 이듬해엔 인근 땅을 놓고 이웃 지방과 오래된 송사가 다시 불거졌지요. 관할을 드나드는 데 돈이 나가고 증인을 세우는 데 돈이 나가고 사람 대접하는 데 또 돈이 나가다 보니 두둑하던 곳간이 서너 해 만에 절반 넘게 비어버렸어요. 거기에 집안 어른이 등창으로 자리를 보전하게 되면서 약값이 달마다 쌓여갔고 그 어른을 간호하다 기력을 다한 가장마저 이른 봄 끝내 병석에 드러누웠으니 이 집의 기둥이 한꺼번에 2개씩이나 쓰러진 셈이었지요. 가장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이른 봄이었어요. 매화는 그해도 어김없이 피었는데 상여가 나가던 날 뒷동산 매화향이 유난히 짙게 풍겨 내려왔다고 했더랍니다. 마치 오래 살던 주인을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요. 그러나 그 향이 가라앉고 나자 집안에 남은 것은 허허로운 침묵과 2모자뿐이었습니다. 32의 젊은 과부 윤씨 부인, 그리고 6살 도연이었어요. 윤씨 부인은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나 가풍이 반듯해 어려서부터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지요. 시집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나서기보다는 안살림을 반듯하게 챙기고 제사며 바느질이며 집안 어른 수발을 한 번도 내색 없이 해내는 그런 며느리였더랍니다. 시어른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 저 아이는 속이 깊어 쉬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고 남편은 저 사람의 조용함이 오히려 집안에 무게를 더한다고 여겼지요. 그 조용한 성품이 살아있는 동안은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악을 쓰며 달려들 배짱이 없었고 크게 울어 사방에 하소연할 줄도 몰랐고 부당하다 싶어도 친정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체면 때문에 쉬이 못했지요. 고운 이목구비에 서리가 내린 듯 희고 맑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오랜 근심에 광대뼈 아래로 살이 빠져 턱선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빛만은 물을 가둔 것처럼 깊고 고요했어요. 그저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로 어린 도연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려서부터 약한 아이였지요.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작고 팔다리가 가늘었으며 안색은 늘 창백했어요. 사실 도연의 병약함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도연을 뵌 것이 바로 집안이 가장 어수선하던 해였거든요. 송사가 한창이고 시어른이 자리에 들어누우신 데다 남편마저 밤잠을 설치던 그 시절 윤 씨는
제 몸 돌볼 겨를 없이 안팎으로 뛰어다니다가 갑작스레 상기를 맞았더랍니다. 아이는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고 그때부터 몸이 또래보다 허약한 채로 자라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까맣고 총기 가득한 눈만큼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기침을 해대는 와중에도 눈빛이 또렷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이 오르고 밤이면 가슴이 답답한 듯 장기침이 깊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잘 칭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미 얼굴을 보면 아픈 것도 참으려 했고 집안 형편을 어렴풋이 아는 듯 보채는 일이 드문 아이였지요. 윤 씨는 그런 도연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품고 다녔더랍니다. 5걸음이면 내려놓을 아이를 10걸음, 20걸음씩 업고 다녔고 밤마다 아이 이마를 짚어보고 등을 쓸어내리다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윤 씨는 속으로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만 살아주면, 이 아이 하나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요. 그 무렵부터 민찬봉 내외가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찬봉은 망자의 사촌형 되는 사람이었지요. 같은 학렬이 돼 나이는 16이나 위였고 일찍부터 고을 어른들과 교본을 쌓아두었기에 겉으로는 이 집 문중에서도 꽤 발언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더랍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멀리서 보면 듬직해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옅은 청색 도포에 검은 갓을 반듯하게 눌러쓰고 손에는 늘 단단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요. 고을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고 의로운 채를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적한 얼굴 위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기색이 배어 있었어요. 웃을 때도 눈끝이 먼저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더랍니다. 의로운 말을 가장 잘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이랄까요? 욕심을 낼 때도 반드시 명분을 먼저 만들어두고 움직이는 치밀한 성격이었지요. 사실 민찬봉이 이 집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윤 씨 남편이 죽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던 무렵 그는 문중 어른 자격으로 슬쩍 집안 사정을 파악하러 드나들었어요. 장부를 살펴보고 남은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짚어보고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눈에 담아두었지요. 겉으로는 집안 돕겠다는 말을 달고 다녔으나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서 있었던 것이랍니다. 가장이 죽고 나면 과부와 어린아이만 남을 이 집이 결국 자기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요. 그의 아내 조씨 부인은 살집이 있고 얼굴이 둥글어 인상이 넉넉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놀이개를 2~3개씩 달고 다녔으며 눈 아래가 늘 촉촉한 것처럼 보이는 눈매덕에 처음 보는 이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쉬웠지요. 남들 앞에서는 눈물도 잘 보이고 한숨도 잘 쉬는 사람이었더랍니다. 아이고, 어린 조카가 저리 병약하니 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했지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혼인 초부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온갖 약을 써보고 무당도 불러보았으나 끝내 소용이 없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이 빈 집안의 정막짐으로 여겼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정막은 조씨 부인 안에서 욕심으로 굳어갔지요. 남의 아이를 볼 때마다 대를 잇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고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의 아이가 그저 아이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차지해야 할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 조씨 부인의 눈에 도연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종가의 마지막 핏줄에 병약하기까지 한 아이, 그리고 홀로 버티는 젊은 과부. 이 2가지가 조씨 부인의 눈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도연만 양자로 들이면 될 일이었더랍니다. 아이도 자기 집 아이가 되고 종가 적통도 자기 집으로 이어지고 남은 재산과 문서도 결국 자기들 손으로 굴러 들어올 테니까요. 2 사람은 이 계획을 남편이 숨을 거두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다져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뒤부터 민찬봉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원래 사주가 약한 아이요. 이 아이는 양가를 바꿔야 산다 하더이다. 친어미 곁에 두면 병치레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들을 때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요. 걱정이 담긴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는 마을 사람도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윤 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조 씨 부인이 윤 씨를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봄볕이 창호에 고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따스함이 무색하게 조 씨 부인이 방문을 닫자마자 방 안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조 씨 부인은 윤 씨 맞은편에 앉아 치마를 가지런히 여미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윤 씨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더랍니다. 이윽고 조 씨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말은 차마 못했지만 아이가 이리 작고 아픈 건 어미 팔자가 너무 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윤 씨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 눈빛에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아이를 빼앗자는 게 아니에요. 살리자는 거지. 우리 집으로 양자를 보내 대를 잇게 하면 아이 운도 바뀌고 종가도 이어지고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말은 그럴듯했으나 그 눈빛은 달랐어요.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동의만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더랍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 너머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짧게 울다가 날아갔어요. 윤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 위로 지난 겨울 바느질하다 찔린 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이 손으로 아이를 씻기고 이 손으로 아이 등을 쓸어내리고 이 손으로 밤새 식혀야 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더랍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했지요. 제 자식은 제가 키웁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조 씨 부인의 입꼬리가 얇게 당겨졌습니다. 눈물을 잘 보이던 그 눈에서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더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떠나면서도 한마디를 남겼지요. 동서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내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에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윤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보았다면 추운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만큼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 본인은 알고 있었더랍니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집이, 이 아이가 저 부부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방금 너무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이후 조 씨 부인은 윤 씨를 더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향한 민찬봉 부부의 발걸음은 그 뒤로 더욱 잦아졌어요.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이 하는 말은 점점 더 그럴듯해졌고 그 뒤에 숨은 속내는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더랍니다. 이 집 안채 곁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돌을 정갈하게 쌓아 올린 깊은 우물로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도 두레박을 들이우면 손이 시릴 만큼 차고 맑은 물이 올라오던 우물이었지요. 이 집 사람들은 대대로 그 물로 밥을 짓고 그 물로 약을 다리고 제삿날이면 그 물로 몸을 씻어 정갈함을 갖추었더랍니다.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저 우물이라고 선대 어른들이 을에 말해오던 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우물을 둘러싼 이상한 말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꺼낸 것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장날 국밥집에서 들었다 했고 어떤 이는 길 가다 안악들수다 사이에서 들었다 했지요. 소문이란 을에 그런 법이더랍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흘러나와
어느새 마을 구석구석을 돌고 있으니까요. 그 집 우물 있지. 밤마다 이상한 물소리가 난다더라. 달 없는 밤에 우물가를 지나던 사람이 흰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지 않소? 물을 기르려다 비늘 같은 것이 번쩍이는 것을 봤다더라. 처음엔 그저 으스스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밤이면 모여 앉아 하는 귀신 이야기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원래 사람 입이란 한마디로 끝나는 법이 없는 것이어서 한 사람이 본 것을 둘이 덧붙이고 둘이 말한 것을 셋이 부풀리다 보면 어느새 평범한 우물 하나가 요물 대나드는 흉터로 변해버리기 마련이었더랍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소문의 뒤에는 민찬봉의 손이 깊숙이 닿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민찬봉은 마음을 먹으면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더랍니다. 윤 씨가 양자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랑채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정면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과부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한번 선을 그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성품이라는 것을 그간 드나들며 이미 파악해 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접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윤 씨 스스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일이었어요. 사방을 막아 퇴로를 없애고 사람들 마음을 돌려세우고 집안 살림의 숨통을 하나씩 조이다 보면 결국 저 과부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계산이었지요. 욕심을 명분 뒤에 감추는데 이골이 난 사람답게 그 계산은 꼼꼼하고도 냉정했더랍니다. 민찬봉이 먼저 손댄 것은 문서였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집안 서고를 뒤졌더랍니다. 대놓고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탈이 날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중요한 문서 꾸러미 일부를 슬쩍 순서를 뒤섞어 놓고 그중 몇 장을 빼돌려 자기 집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지요. 이 집 재산 내역과 토지 경계가 적힌 핵심 문서들이었더랍니다. 나중에 없다, 분실됐다고 잡아떼면 그만인 것들이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장부를 손보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오래 도왔다는 명목으로 장부를 들여다본 민찬봉은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며 넣고 오래전에 갚은 외상을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낯이 익은 빚쟁이 며칠 풀어 저 집에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는 말을 흘리게 했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 집 대문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윤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분명히 갚았다고 기억하는 빚들이었는데 증거가 될 문서를 찾으려 서고를 뒤질수록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지요. 관아에 하소연하려 해도 문서가 없으니 말이 서질 않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 해도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저 집이 빚이 많다는 말이 먼저 돌고 있었더랍니다. 민찬봉이 세 번째로 손을 댄 것은 하인들이었어요. 이 집에는 오래된 하인이 몇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로 집안 형편을 속속들이 아는 이들이었지요. 민찬봉은 그중 말이 많고 귀가 얇은 자를 골라 슬쩍 따로 불러 말했더랍니다. 저 집은 오래 못 가네. 나를 따라오면 품삯을 2배로 쳐주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간 하인도 2번, 3번 같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살림이 기울어가는 집에서 제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나둘 발걸음을 돌린 하인들이 빠져나가고 나자 윤 씨 집에 남은 것은 늙은 할머니와 계집종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떠나면서 마을에 흘리고 간 말들이 우물 소문에 기름을 부었더랍니다. 저 집 우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밤마다 뭔가 있는 것 같다니까. 우리가 그 집을 떠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하는 말은 항상 그럴듯하게 들리는 법이지요. 직접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의 말이라 하니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더랍니다. 민찬봉 부부는 이 소문을 놓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우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신같이 끼어들어 한마디씩 보태었어요. 저 집이 망한 것도 다 우물 기운이 탁해서 그런 것이에요. 음기가 모이면 그 집 아이부터 먼저 탈이 나는 법이거든요. 민찬봉도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얹었지요. 과부가 집안 기운을 붙들고 앉아 있으니 음기가 모이는 것이요. 어린 도연이가 저리 병약한 것도 다 터가 삐뚤어진 탓이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다른 입을 통해 듣다 보면 사람은 믿게 되는 법이더랍니다. 더구나 병약한 도연이 기침을 할 때마다, 낡은 지붕에서 비가 셀 때마다 사람들은 괜히 우물 쪽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급기야 마을의 한 가지 말이 정설처럼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집은 우물이 흉하다. 과부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으니 음기가 쌓인다. 그러니 아이도 낫질 못하는 것이다. 그 말들이 윤 씨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못 들은 척했어요. 소문이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자라났더랍니다. 장날이면 윤 씨가 지나가는 길에서 수군거림이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전처럼 우물가에 물을 얻으러 오는 이웃도 뚝 끊겼어요. 어떤 안악은 마주치면 애써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다가 윤 씨 눈과 마주치면 괜히 딴청을 부리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윤 씨 귓가에 낯선 안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저리 아픈데도 양자를 안 보낸다니 어미 욕심도 참. 모르는 척 지나쳐 오면 그만이었지요. 그러나 그 말이 어쩐지 발걸음을 붙잡았더랍니다. 억울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도 저런 말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쓸쓸함 때문이었지요. 모르는 사람이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말이 이미 마을 전체에 파고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등잔에 불을 켜고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렸어요. 바늘에 실을 꿰려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 3번이나 다시 꿰어야 했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지요. 이내 손이 멈추었고 작은 손버선 하나를 무릎에 올린 채 윤 씨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없었고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손버선을 가만히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도연의 발에 맞게 한 땀 한 땀 깨어가던 버선이었는데 언제 다 지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더랍니다. 그 무렵 조 씨 부인은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표정은 걱정스러웠고 손에는 을에 미음한 그릇이나 약재 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도연을 보면 이마를 짚어보고 혀를 차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딱한 형편의 아이를 챙겨주는 따뜻한 어른처럼 보였더랍니다. 그러나 도연이 곁에 없을 때면 조 씨 부인의 말투는 달라졌어요. 동서,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는 줄은 알아요. 그래도 이건 꼭 해야 할 말이니까. 그녀는 윤 씨 맞은편에 앉아 손을 맞잡으려 했지요. 윤 씨는 살짝 손을 빼며 무릎 위에 내려놓았더랍니다. 아이가 이리 오래 낫질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기운이 어미 기운과 우물 기운에 함께 눌려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집, 물 기운이 좋은 집으로 들여보내야 산다고 했어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 침묵을 흔들림으로 읽었는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지요. 친어미 욕심 때문에 아이가 더 앓는 거라고 마을 사람들도 다 그 말을 해요. 동서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 씨의 눈빛이 달라졌더랍니다. 고요하던 눈 안에 무언가가 아주 잠깐 출렁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파문처럼 번졌다가 이내 가라앉았지요. 그러고는 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조 씨 부인이 눈을 마주쳤어요. 아이를 살리겠다면서 어째서 살아있는 아이를 제 어미 품에서 찢어내려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높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나 방 안 공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을 만큼 묵직하고 분명했지요. 조 씨 부인의 얼굴에 순간 날카로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렸어요. 그러나 이내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더랍니다. 동서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가 더 말을 못하지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윤 씨는 도연이 자는 건넌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창호 너머로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더랍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윤 씨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저 숨소리가 이 집안에 있는 한 자신도 여기 있겠다고요. 어떤 말도, 어떤 소문도, 어떤 눈빛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나 윤 씨가 모르는 사이 민찬봉의 계략은 더 촘촘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민찬봉은 고을 아전 한 명과도 은밀하게 손을 잡았더랍니다. 관아 기록에 이 집 토지 일부가 원래 자기 집 명의였던 것처럼 꾸며달라는 청탁이었지요. 아전은 처음에 손을 저었으나 민찬봉이 내민 돈봉투를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세상사가 늘 그런 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문서도 막히고 빚쟁이도 드나들고 하인도 떠나고 소문도 퍼지고 관아 기록까지 손이 닿게 되니 윤 씨는 사방이 막혀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인지 그 실체를 아직 분명히 짚어낼 수 없었지요. 다만 막연하고 서늘한 예감만이 하루하루 짙어갔더랍니다. 도연의 병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듯해도 밤만 되면 기침이 깊어졌고 어떤 날은 열이 올라 뺨이 새빨개졌어요. 윤 씨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아이 등을 쓸어내리며 버텼지요. 그 힘든 밤들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 창으로 햇빛이 스며들 때 비로소 어깨에서 힘이 빠졌더랍니다. 눈이 감길 것 같아도 도연이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윤 씨는 그 하루를 또 버텼어요. 늙은 할머니만이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물 깃고 밥 짓고 군불 떼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마님 얼굴이 너무 상한다 싶으면 국 한 그릇을 들고 와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돌아서곤 했지요. 어떤 날은 도연 머리맡에 앉아 밤새 아이 손을 잡고 있다가 새벽에 윤 씨가 깨어보면 할머니가 그대로 조선상처럼 앉아 졸고 있을 때도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집에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이 늙은 할머니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세상이 등을 돌릴수록 윤 씨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더랍니다. 마을 사람들 눈길이 싸늘해질수록 조 씨 부인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퍼져나갈수록 윤 씨는 말 대신 행동으로만 버텼어요. 아이 버선을 꿰매고 약재를 다리고 우물물을 길어다 방을 닫고 그리고 아이가 잠든 밤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빌었지요. 이 아이만 살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요. 그것이 고립된 종가의 젊은 과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더랍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더랍니다. 음력 5월도 채 되기 전에 볕이 사람 등짝을 지질 듯 내리쬐었고 들판은 벌써부터 흙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해마다 여름이면 한두 차례 가뭄이 드는 것이 예산일이었으니까요. 조금 버티다 보면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농군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렸더랍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비 한 방울이 없었어요. 열흘이 지나자 냇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차던 실개천이 반쯤 말라 자갈이 훤히 보였고 들판 여기저기서 벼잎이 말리기 시작했지요. 우물도 하나둘 바닥을 드러냈더랍니다. 마을 공동 우물은 보름도 못 되어 진흙바닥이 보일 만큼 줄었고 집집마다 물독 바닥이 드러나면서 안악들 얼굴에 근심이 깊어졌어요. 볕은 날마다 더 독해졌습니다. 한낮이면 마당 흙이 발바닥을 지질 듯 달아올랐고 마당 끝 장독대 위 항아리들이 쩍쩍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나무 그늘 아래서도 바람 한 점 없이 열기가 고여 있었고
지붕 위 기왓장은 낮 동안 열을 잔뜩 머금었다가 밤이 되어도 좀처럼 식지 않았더랍니다. 그 열기 속에서 도연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열이 오르내리는 주기가 짧아졌고 밤기침이 더 잦아졌으며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윤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연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손바닥에 닿는 이마의 열기가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약을 다려도 시원찮고 물수건을 갈아주어도 금방 마르고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돌 뿐이었더랍니다. 그 무렵 윤 씨 집 우물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늘 차고 맑던 우물물이 날마다 손가락 한마디씩 아래로 꺼져 들어갔어요. 평소엔 보이지 않던 우물 안쪽 돌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물 아래 잠겨있던 이끼들이 공기에 닿아 마르면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지요. 할머니는 우물 앞에서 두레박을 들이울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면을 들여다보았더랍니다. 마님, 이러다 이 우물도 바닥이 드러나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이내 시선을 내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물이 줄어든 만큼 우물 안이 깊어 보였더랍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도연이 심하게 칭얼거렸습니다. 밤새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니 새벽 달기 울 무렵부터 아이가 연신 입술을 핥으며 물을 찾았어요. 윤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더랍니다. 눈 아래가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가락 끝이 물수건을 너무 많이 짜는 탓에 쭈글쭈글하게 불어 있었지요. 어머니 물. 도연이 힘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는 아이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물 사발을 들었는데 바닥에 겨우 한 모금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것을 아이 입술에 적셔주고 나자 사발이 완전히 비었더랍니다. 윤 씨는 빈 물동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이라도 길어 아이 입술이라도 더 적셔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었지요. 하늘은 묵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서늘한 공기가 간밤의 열기를 조금 씻어주었어요. 어디선가 귀뚜라미 한 마리가 마지막 울음을 짧게 내뱉었다가 멈추었더랍니다. 우물가에 다다른 윤 씨가 두레박을 들이우려다 멈추었어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물 바닥이 거의 드러나 있었어요. 남아있는 물은 겨우 발목을 적실 만큼 뿐이었고 드러난 우물 바닥에는 진흙과 오래된 돌무더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진흙과 돌 사이에 무언가 커다란 것이 끼어 있었더랍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아직 새벽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데다 우물 안이 깊고 어두웠으니까요. 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쭉 훑고 지나갔더랍니다. 사람 하나 길이만 한 큰 흰 뱀이었습니다. 몸통은 굵고 길었으며 비늘에는 진흙과 피가 엉겨 있어 제대로 빛도 나지 않았어요. 어딘가 오래 묵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돌 사이에 몸통이 단단히 끼어 꼼짝도 못하는 처지였지요. 그 큰 몸이 고통에 지친 듯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더랍니다. 오른쪽 비늘 아래 한 곳이 깊게 찢어져 있었고 그 상처 언저리에 진흙이 덕지덕지 굳어 있었어요.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당장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그 짐승과 눈이 마주쳤지요.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뱀의 눈은 가늘게 뜰린 채 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서 윤 씨는 살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눈 안에는 오래 참아온 고통과 말 못할 슬픔 같은 것이 고여 있었더랍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에 끼어 홀로 버텨왔던 것처럼 그 눈빛이 너무도 지쳐 있었지요. 윤 씨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짐승도 버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더랍니다.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우물바닥에서 몸이 끼인 채로 그래도 살려고 버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윤 씨의 가슴 어딘가가 아리게 저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뒤따라 나오던 계집종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할머니도 부랴부랴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순식간에 마당이 소란스러워졌더랍니다. 머슴이 달려오고 담 너머 안악이 고개를 내밀고 그 소란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지요. 소란이 퍼지는 것은 언제나 빠른 법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민찬봉이 조씨 부인을 앞세우고 안채로 들어섰어요. 이른 새벽임에도 민찬봉은 갓을 반듯하게 눌러쓰고 도포까지 걸친 차림이었더랍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오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준비된 차림새였지요. 민찬봉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우물 안을 보자마자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게 바로 그 유물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마당에 모인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랍니다. 민찬봉은 일부러 심각한 얼굴을 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꺼보시오. 내가 우물 기운이 수상하다 하지 않았소. 저런 것이 들어앉아 집 기운을 죄다 빨아먹으니 아이가 낫질 못하는 게 아니겠소.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돌을 던지자 했고 누군가는 우물째 메워야 한다고 소리쳤지요. 돌을 주워드는 손도 있었어요. 조씨 부인은 그 옆에서 손을 맞잡고 떨면서 중얼거렸더랍니다. 저 요물만 없애면 도연이 병도 나을 거예요. 어서 없애야 해요. 그러나 윤 씨는 여전히 우물가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를 돌아다녔지만 윤 씨의 시선은 우물 안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죽어가는 그 뱀이 아직도 눈을 뜨고 있었더랍니다. 아까 눈이 마주쳤을 때와 같은 그 눈빛으로 변하지도 않고 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찬봉이 성큼 우물가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당장 장정들을 불러 죽이고 우물을 메워야 해요. 조씨 부인도 재빨리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동서. 이제 보셨지요? 도연 아이 아픈 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저 요물이 이 집 기운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서 없애야 아이도 낫는다고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당장이라도 우물 안으로 돌이 날아들 것 같은 기세였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돌 던지지 마세요. 윤 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한마디에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더랍니다. 돌을 집어든 손들이 멈추었고 수군거리던 입들이 다물렸지요. 민찬봉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재수씨. 저런 것을 그냥 두겠다는 말이요? 윤 씨는 민찬봉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지요. 저건 죽어가는 목숨입니다. 아주버님. 조씨 부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동서 지금 저 요물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흉한 짐승인지 아시면서 짐승도 살고 싶어 버티는 것이고 사람도 죽어갈 때 손 내미는 이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요. 윤 씨는 조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말을 했더랍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 밧줄 가져다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랍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뜯어말렸지요. 마님, 안 됩니다. 우물 속 요물이 사람을 홀릴 수도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 화가 옵니다. 계집종은 윤 씨 소매를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거렸더랍니다. 민찬봉은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말을 보탰지요. 재수씨, 이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도연이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건넌방 창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창호 너머로 도연이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열이 다 가시지 않은 얼굴로 힘없이 누워서 이쪽을 바라보는 아이 눈과 윤 씨 눈이 잠깐 마주쳤더랍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윤 씨는 아이를 향해 눈으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져온 밧줄을 손에 쥐었더랍니다. 밧줄을 우물 돌벽에 단단히 묶고 윤 씨는 한 손 한 손 짚어가며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우물 바닥 진흙을 밟는 순간 서늘하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 고여있던 진흙 냄새와 젖은 돌 냄새가 뒤섞인 깊은 어둠의 냄새였더랍니다. 무릎 아래까지 찬 진흙이 들어차 발이 느리게 움직였고 발밑의 돌들이 때때로 미끄러워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았지요. 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크기가 더욱 대단했어요. 몸통이 어른 팔목보다 굵었고 꼬리 끝은 진흙 속에 깊이 묻혀 있었더랍니다. 비늘은 진흙이 덮여 탁한 빛이었지만 그 아래로 흰 비늘의 볼래빛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지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오른쪽 비늘 아래가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 상처 위로 굳은 진흙과 피가 엉겨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뱀의 눈이 윤 씨 손을 따라 움직였어요. 달아나지도 않고 달려들지도 않았더랍니다. 그저 가늘게 뜨인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이 어찌나 고요한지 윤 씨는 오히려 그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윤 씨는 맨손으로 뱀 주변의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돌 모서리에 긁혀 쓰렸더랍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돌 하나를 치우고 또 하나를 치우고 진흙을 파내고 뱀의 몸을 누르고 있던 큰 돌을 두 손으로 밀어 옆으로 굴렸지요. 그 돌이 진흙 속으로 쓰러지며 물이 튀어 윤 씨 저고리 앞섭을 적셨더랍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마님, 할머니가 낮게 불렀지만 윤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더랍니다. 마침내 뱀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눌려있던 몸통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 씨는 남아있는 물 한 움큼을 손으로 떠 뱀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더랍니다. 차갑고 탁한 물이었지만 상처 위에 닿자 굳어있던 진흙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지요. 그리고 윤 씨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어 이 자리에서 버틴 것이라면 우물 밖 사람들은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물 안어둠 속에서 윤 씨와 뱀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으니까요. 부디 내 아이만은 해치지 말아다오. 잠시 우물 안이 고요해졌더랍니다. 뱀은 한동안 윤 씨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 가늘게 뜨인 눈이 윤 씨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긴 흰 몸통이 돌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더니 우물벽의 어두운 틈새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더랍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끝이 진흙에서 빠져나와 사라지기 직전 뱀은 한 번 더 고개를 돌려 윤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더랍니다. 민찬봉은 굳은 얼굴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조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저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더랍니다. 윤 씨가 밧줄을 잡고 천천히 우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포자락에 손가락 마디 여럿이 벗겨져 있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이마에 붙어 있었고 저고리 앞서픈 물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더랍니다. 할머니가 달려와 윤 씨 손을 붙잡았어요. 마님 손이. 괜찮아요, 할머니. 윤 씨는 짧게 말하고 건넌방 창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아직 그 자리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아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윤 씨가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저 과부가 정말 요사한 것에 홀렸다고 했어요. 민찬봉은 헛기침을 하며 도포 자락을 털고 먼저 마당을 나섰더랍니다. 조 씨 부인도 그 뒤를 따라 나가면서 낮게 중얼거렸지요. 저러다 어떻게 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었더랍니다. 죽어가는 짐승의 눈을 보고 손을 내민 여인, 그리고 그 손 앞에서 순순히 몸을 풀고 사라진 큰 흰 뱀.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날 이후 이 집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더랍니다. 윤 씨는 도영 곁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우물바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지요. 살기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 오래 참아온 고통과 말 못할 슬픔이 담긴 눈빛이요. 어둠 속에서 홀로 버텨온 것이 있다면 저런 눈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데서 일었더랍니다. 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뒤척이지 않았어요. 윤 씨가 몇 번이나 손을 뻗어 아이 이마를 짚어보았는데 밤새 열이 오르내리던 이마가 아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더랍니다. 숨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가슴이 답답한 듯 짧게 끊어지던 숨이 아니라 긴 숨을 고르게 내쉬는 잠이었지요. 윤 씨는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쳐서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더랍니다. 동이 트자마자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어젯밤 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물을 기르러 나간 것인지는 스스로도 분명히 알 수 없었어요. 우물가에 다다른 윤 씨는 두레박을 들이우기 전에 먼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더랍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어제까지 발목을 겨우 적실 만큼 남아있던 물이 손바닥 한 뼘은 더 올라와 있었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니었고 새샘을 판 것도 아니었는데 분명 어제보다 수면이 높아져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맑은 물이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더랍니다. 할머니가 뒤따라 나왔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천천히 높아지는 수면을 바라보았더랍니다. 이른 아침 햇빛이 우물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수면 위에 잔물결 같은 빛이 일었어요. 그 빛이 어찌나 맑고 고요한지 윤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더랍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윤 씨가 아이 이마를 짚어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도연이 그 손을 잡았어요. 작고 가느다란 손이었지만 어제보다 힘이 있었더랍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윤 씨는 잠시 굳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고프다고 한 것이 얼마만인지 금방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여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돌아눕기 일쑤였던 아이가 스스로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날이 다시 오리라고는 사실 마음 한편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더랍니다. 윤 씨는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그래, 어서 일어나 보렴. 도연이 혼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부축하지 않아도 되었더랍니다. 아이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창호 너머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침 햇빛이 창호 가득 들어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볕이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더랍니다. 그러나 꾹 참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 울어봤자 아이만 놀라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윤 씨는 대신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음이라도 한 그릇 끓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가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들판은 아직도 메말라 있었고 마을 공동 우물도 좀처럼 차오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윤 씨 집 우물만큼은 날마다 조금씩 수면이 높아졌더랍니다. 처음엔 손바닥 한 뼘이더니 이튿날은 두 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두레박을 들이올 수 있을 만큼 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더랍니다. 맑았어요. 가뭄이 드는 동안 탁하게 변했던 빛깔이 아니었어요. 예전처럼 손이 시릴 만큼 차고 들여다보면 바닥이 비칠 것처럼 맑은 물이었더랍니다. 할머니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서 입에 댔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마님이 물맛이.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씨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보았어요. 차고 맑고 단물 같은 맛이었더랍니다. 예전에 이 우물이 좋다고 나그네들이 일부러 길을 돌아왔다던 그 시절의 물맛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일을 모르지 않았어요. 가뭄이 끝나지 않았는데 윤 씨 집 우물에만 맑은 물이 다시 차오른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더랍니다. 어떤 이는 먼 발치에서 우물가를 기웃거렸고 어떤 이는 슬쩍 물 한 바가지만 얻을 수 없겠냐고 물어오기도 했지요. 윤 씨는 오는 사람마다 마다하지 않았어요. 물은 원래 나누는 것이라고 가져가시라고 했더랍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을 얻으러 왔다가 빈 그릇을 가져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더랍니다. 쌀 한 줌, 나물 한 묶음, 장작 몇 개비. 말은 없이 그냥 마당 한편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윤 씨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더랍니다. 세상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작은 것들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도연히 기침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늘어갈 무렵 윤 씨는 무너진 서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고는 안채 뒤편에 딸린 작은 방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뒤로 한동안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어요. 빚쟁이들이 드나들고 살림이 기울면서 정신이 없었던 데다 들어가면 남편이 쓰던 책과 붓과 벼루가 그대로 남아있어 마음이 아파 쉬이 문을 열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더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둘 수만은 없었어요. 문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참봉이 계속 없다, 분실됐다, 정리가 안 됐다고 잡아떼는 문서들이 혹시 서고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더랍니다.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윤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을 함부로 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어딘가에 간수해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더랍니다. 할머니와 함께 서고 문을 열던 날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래된 책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 문서와 서찰이 뒤섞여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책더미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더랍니다. 먼지가 일어 콜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책 한 권을 들 때마다 그 아래 무엇이 있을지 몰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더랍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구석 책더미를 치우다가 문득 멈추었더랍니다. 마님, 낮고 이상한 목소리였어요. 윤 씨가 고개를 돌렸더랍니다.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바닥 판자 한 장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어요. 오래된 판자라 습기에 뒤틀린 것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더랍니다. 판자 한쪽 끝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고 그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요. 윤 씨와 할머니가 마주 보았습니다. 윤 씨가 먼저 손을 넣어 판자를 들어 올렸어요. 끼익 소리를 내며 판자가 들렸더랍니다. 그 아래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흙바닥을 파내어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종이로 꼼꼼히 쌓인 나무 문서함 하나가 놓여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숨을 삼켰어요. 겉은 습기와 먼지로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기름종이 덕분에 안은 생각보다 멀쩡했습니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걷어내고 문서함 뚜껑을 열었더랍니다. 문서함 안에는 여러 겹으로 접힌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가 맨 위에 놓인 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어요. 오래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더랍니다. 읽어내려가는 윤 씨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선대 분재기였습니다. 이 집 선조로부터 내려온 토지와 재산의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의 필체로 쓰인 또 다른 문서가 있었더랍니다. 종가 재산의 일부가 장차 도연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윤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더랍니다. 이 문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죽기 전에 이것을 여기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었지요. 어쩌면 자기가 죽고 나면 누군가 손을 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더랍니다. 여보. 윤 씨는 소리 없이 그 한마디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떨며 말했더랍니다. 마님,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더랍니다. 평소엔 말이 없는 할머니가 입을 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였지요. 윤 씨는 문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20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 집 큰어른이 아직 정정하실 때였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오래 묻어둔 것이 담겨 있었더랍니다. 그 어른께서 어느 날 저녁 나를 부르시더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 옛날 이 집 선조 중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살리고 떠내려온 짐승들도 건져낸 분이 계셨다고요. 윤 씨는 숨을 죽였어요. 그분이 사제를 털어 우물을 파고 마을 사람들이 물에 끊길까 염려해 우물물을 나누어 쓰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홍수가 물러날 때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 하던 큰 뱀 한 마리를 그 어른이 직접 막아서서 살려주었다고 하셨어요. 바람도 없는데 서구 안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더랍니다. 그때부터라고 하셨어요. 이 집 우물에는 집을 지키는 영물이 깃든다고 대대로 어른들끼리 몰래들 말해왔다고요. 함부로 이 우물을 헤쳐서도 안 되고 우물 안에 든 것을 함부로 헤쳐서도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지요. 할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물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서구에서는 우물이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분명 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더랍니다. 마님이 그날 살려주신 것이 그냥 지나가던 짐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윤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문서함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할머니의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새겼더랍니다. 우물 바닥에서 마주친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달아나거나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그 눈에서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먼저 읽어냈던 것,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달려들지도 달아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던 것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지요. 윤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서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서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더랍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로 걸어갔지요. 할머니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어요. 우물가에 선 윤 씨는 수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은 수면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더랍니다. 어느새 물이 두레박 닿을 자리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가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우물만큼은 날마다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한참을 그 수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남편인지 하늘인지 선대의 덕인지 아니면 그날 우물 아래에서 눈을 마주쳤던
흰 비늘의 짐승인지 알 수 없었더랍니다. 그러나 그 말을 뱉어내는 순간 오랫동안 가슴 위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도연이 마당까지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부축 없이요. 윤 씨는 부엌에서 미음을 젓다가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내밀었더랍니다. 도연이 코신을 신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녁 햇빛이 아이 얼굴에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부엌 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마당에 저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더랍니다. 늘 방 안에 누워 있거나 어미 등에 엎여 있거나 기껏해야 창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전부였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더랍니다. 도연이 돌아보더니 윤 씨를 발견하고 조용히 웃었어요. 어린아이다운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분명 웃음이었더랍니다. 윤 씨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뒤돌아 부엌 아궁이를 향해 미음 젓는 일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을 소매로 훔쳤더랍니다. 하늘은 늦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윤 씨는 그날 저녁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온몸으로 알았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이 집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어두운 밤은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더랍니다. 문서가 나왔다는 소식이 민찬봉의 귀에 들어간 것은 윤 씨가 서고에서 문서함을 발견한 바로 그 이튿날이었더랍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전에 윤 씨 집을 떠나 민찬봉 댁으로 건너간 하인 중 하나였어요. 그 하인은 마을 우물가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민찬봉에게 옮겼지요. 윤 씨 집 서고 바닥에서 나무 문서함이 나왔다는 것, 그 안에 선대 분재기와 토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것, 가리고 도연에게 종가 재산이 이어져야 한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까지요. 민찬봉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더랍니다. 하인이 물러나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찻잔이 상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더랍니다. 그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등잔불이 그 굳은 얼굴 위에서 일렁였지요. 이윽고 조 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조 씨 부인도 눈치를 챘더랍니다. 찻잔을 붙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들으셨어요? 민찬봉은 대답 대신 낮게 말했어요. 저 과부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조 씨 부인은 방문을 닫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더랍니다. 평소에 걱정하는 척, 눈물 짓는 척을 잘하던 그 얼굴에서 지금은 아무런 꾸밈도 없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조 씨 부인의 얼굴은 언제나 이렇게 달라졌더랍니다. 냉정하고 날카롭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눈빛에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이었지요. 문서가 더 나오기 전에 끝을 봐야 해요. 그렇소. 도연만 데려오면 됩니다. 아이만 우리 집 양자가 되면 종가 명분도 따라오고 저 문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민찬봉은 조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더랍니다.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소. 사실 민찬봉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었더랍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도연을 민찬봉의 양자로 드린다는 양자문서였습니다. 물론 윤 씨의 동의도 관아의 정식 절차도 없이 만들어진 위조 문서였지요. 민찬봉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은밀히 불러 문서를 꾸미게 했고 거기에 훔쳐둔 윤 씨 집 도장 탁본을 찍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두었더랍니다. 한눈에 보아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것이었어요. 둘째는 윤 씨 집 토지 일부를 민찬봉 명의로 넘긴다는 거짓 문서였더랍니다. 이미 윤 씨 집 장부를 손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없는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었지요. 셋째는 관아 아전에게 건넬 돈이었어요. 이 일을 묻어두는데 협조해달라는 뇌물이었더랍니다. 전에 이미 한 번 손을 잡아둔 아전이었으니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 분명했지요. 이 세 가지를 갖추어 두고 기다리던 민찬봉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명분이었어요. 도연은 저 집에 있으면 죽는다. 어미 품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이 마을의 정설처럼 굳어져야 했지요. 그래야 자신들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욕심을 명분으로 포장하는데 이골이 난 민찬봉답게 그 계산은 촘촘하고도 냉정했더랍니다. 조씨 부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먼저 찾아간 것은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점쟁이 노파였어요. 조씨 부인은 그 노파에게 도연의 생년월일씨를 일러주고 넉넉한 돈봉투를 건네며 귀옛말을 했더랍니다. 오늘 안으로 양자를 보내지 않으면 큰 고비를 못 넘긴다고 해주세요. 노파는 돈봉투를 손에 쥐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더랍니다. 아이 기운이 어미 기운과 우물 기운에 함께 눌려 있으니 물 기운이 센 다른 집으로 들여보내야 살 것이요. 그 말이 하루도 못 되어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장날 국밥집에서도 우물가 안악들 사이에서도 서당 앞 어른들 사이에서도 같은 말이 돌았더랍니다. 조씨 부인이 아는 무당도 나섰어요. 그 무당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대놓고 말했지요. 도연이는 오늘 안으로 양자를 보내지 않으면 큰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친어미 기운과 우물 기운이 함께 눌러서 아이를 잡고 있어요. 물 기운이 센 다른 집으로 들여보내야 산다고요. 이 말은 마을 사람들 귀에 꽤 그럴듯하게 들렸더랍니다. 도연이 실제로 오랫동안 알아왔고 우물 소문도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얼마 전 우물에서 큰 뱀이 나왔다는 일까지 겹치고 보니 사람들 마음은 점점 민찬봉 부부 쪽으로 기울었더랍니다. 윤 씨가 아이를 놓지 않으려는 것이 어미로서 당연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지요. 민찬봉은 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조씨 부인을 앞세웠더랍니다. 조씨 부인이 윤 씨를 찾아온 것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제법 나이든 아낙 둘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 아낙들은 평소에 마을 어른 행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조씨 부인이 미리 말을 맞추어 두었는지 그녀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빛을 하고 있었어요. 조씨 부인은 안마루에 앉더니 이번에는 진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동서, 내가 이 말을 하러 오는 것이 얼마나 발이 무거웠는지 알아요? 그래도 이건 해야 할 말이라서.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말을 이었더랍니다. 점쟁이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다들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건 내 욕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연이를 살리자는 거지. 우리 집으로 양자를 보내 대를 있게 하면 아이 운도 바뀌고 종가도 이어지고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옆에 앉은 마을 안악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윤씨 마님. 아이가 저리 오래 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미 마음이야 오죽하겠소만 아이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소. 윤 씨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더랍니다. 도연은 마침 건넌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 부쩍 나아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기운을 되찾은 것은 아니어서 낮이면 한두 시간씩 잠을 자는 날이 많았지요. 윤 씨는 도연이 자는 방 쪽을 한번 돌아보았더랍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조씨 부인이 손수건을 내리고 윤 씨를 바라보았더랍니다. 제 아이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어요. 혼자 마당까지 걸어 나오고 밥도 먹고 밤기침도 줄었지요. 조씨 부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더랍니다. 그런데 형님은 지금 그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내야 산다고 하시는 거지요? 마루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옆에 앉아있던 안악들도 말이 없어졌더랍니다. 윤 씨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아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핏줄입니다. 살아도 제 품에서 살고 죽어도 제 품에서 죽습니다.
그 말이 마루 위에 또렷하게 떨어졌더랍니다. 마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선언 같았어요. 조씨 부인의 입꼬리가 얇게 당겨졌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더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서 마음이 그러하니 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돌아가면서 조씨 부인은 함께 온 안악들에게 낮게 중얼거렸더랍니다. 저 과부는 제 자식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되어도 제 탓이지. 그 말이 들릴 듯 말 듯 윤 씨 귀에 닿았어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더랍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넌방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눈을 반쯤 뜨고 어미를 바라보고 있었더랍니다. 다 갔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자는 척했지만 사실 깨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윤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곁에 앉았더랍니다. 도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다 갔다. 어머니, 나 안 보낼 거지요? 그 말에 윤 씨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6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 어린 것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팠더랍니다. 그래. 윤 씨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안 보낸다. 조씨 부인이 돌아가 남편에게 그날 일을 전했더랍니다. 민찬봉은 말없이 듣다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는데도 저 과부가 끝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지요. 마지막 수를 써야겠소. 조씨 부인도 눈빛을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우물을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우물을 메워버리면 저 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서가 나왔다 해도 물도 없고 하인도 없고 살림도 없으면 저 과부가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민찬봉은 잠시 생각하다가 더 독한 말을 꺼냈더랍니다. 우물을 메우되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해두어야 하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말했어요. 우물을 메우러 밤에 나가기 전 낮에 미리 우물과 돌판을 허물어두겠다는 것이었더랍니다. 사람 발이 디디면 무너질 정도로만 살짝 건드려두는 것이지요. 만약 윤 씨가 막으러 나왔다가 그 돌판을 밟으면 다칠 것이고 그 사고도 우물 탓, 요물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었어요. 그 혼란 속에 양자문서를 들이밀면 마을 사람들도 말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더랍니다. 조씨 부인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것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더랍니다. 어서 끝내요. 내일이면 양자문서도 들이밀 수 있어요. 다음 날 낮 민찬봉은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지나가다 들렀다는 듯 시치미를 뚝 뗀 얼굴이었어요. 우물 근처를 살피는 척하면서 발이 닿는 돌판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더랍니다. 우물 둘레를 받치고 있는 돌판 중 가장 넓은 것을 골라 아래를 비워 발이 실리면 무너질 만큼만 건드려 두었지요.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는 돌판이었지만 그 아래는 이미 속이 비어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도 흐린 밤이었어요. 구름이 달을 반쯤 가려 마당이 어둑어둑했더랍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서늘했지요. 우물가 쪽에서만 유독 냉기가 도는 것 같았더랍니다. 민찬봉이 횃불과 삽을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조씨 부인도 뒤에서 살피며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마당 흙 위에서 낮게 울렸더랍니다. 민찬봉은 횃불을 높이 들며 중얼거렸어요. 요물이든 뭐든 오늘 끝을 낸다. 조씨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더랍니다. 어서 끝내요. 내일 아침 양자문서도 들이밀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물이 없어진 집에서 저 과부가 버티는 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우물가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우물 수면에서 가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오라기 같은 것이더니 이내 우물 위를 둥글게 맴돌며 희뿌옇게 번졌더랍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그 안개는 혼자 흐르듯 움직였어요. 횃불빛이 닿을수록 그 안개가 더 희게 빛났더랍니다. 조씨 부인이 먼저 걸음을 멈추었어요. 저기. 민찬봉이 이를 악물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려 몸을 기울이는 순간이었더랍니다. 물안개 사이로 긴 흰 그림자가 번쩍하고 솟아오르는 듯 했어요. 그것이 진짜 뱀이었는지, 달빛이 비친 물결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묵은 영물의 기운이었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말하지 못했더랍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본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조씨 부인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녀가 뒤로 물러서려다 발이 엉켰어요. 민찬봉이 그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중심이 함께 무너졌어요. 민찬봉의 발이 디딘 곳은 다름 아닌 그가 낮에 스스로 속을 파내어 허물어두었던 바로 그 돌판 위였더랍니다. 쩍 소리와 함께 돌판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진흙과 돌더미 위로 굴러떨어지면서 민찬봉의 다리에서 뚝 소리가 크게 났더랍니다. 조씨 부인은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얼굴을 스치며 길게 비명을 질렀어요. 횃불은 땅바닥으로 굴러 꺼질 듯 하다가 가까운 풀섭에 불똥을 튀겼더랍니다. 그 충격으로 조씨 부인이 품 안에 단단히 감추어 두었던 문서 꾸러미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문서들이 마치 누가 뿌리기라도 한 것처럼 사방으로 펼쳐지며 떨어졌더랍니다. 횃불 불똥이 문서 한 장 끝에 옮겨 붙으면서 불빛이 확 밝아졌어요. 그 불빛 아래 드러난 문서의 글자들이 사람들 눈에 들어왔더랍니다. 비명소리에 윤 씨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뒤이어 할머니가 나왔고 계집종이 나왔고 비명소리를 들은 담 너머 이웃들도 하나둘 달려왔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횃불빛이 마당 여기저기를 비추었어요. 흩어진 문서들이 마당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들었더랍니다. 가까이 있던 이웃 하나가 불빛에 문서를 비추어 보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요. 하나하나 확인이 될수록 마당 안이 조용해졌더랍니다. 그 조용함은 아무 말이 없는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읽고 난 뒤 그 내용이 너무 뜻밖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조용함이었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을 민찬봉의 양자로 드린다는 위조 양자 문서, 윤 씨 집 토지를 민찬봉 명의로 넘긴다는 거짓 기록,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민 조작된 장부 가리고 사라졌던 원래 문서 일부까지요. 이 집안을 수년째 갉아먹어온 탐욕의 흔적이 고스란히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이었더랍니다. 윤 씨는 흩어진 문서들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에 쓰러진 민찬봉과 조씨 부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민찬봉은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더랍니다. 조씨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길게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못했더랍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것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요. 그저 흩어진 문서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더랍니다. 오히려 이 순간 윤 씨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드러났습니다. 끝내 드러났더랍니다. 할머니가 윤 씨 곁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마님. 윤 씨는 고개를 들어 우물 쪽을 바라보았더랍니다. 횃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우물 수면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물안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저 맑은 수면만이 밤하늘을 담은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더랍니다. 윤 씨는 그 수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은 늦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는 스스로 빠지는 법이라는 말도 있었지요.
그 두 말이 오늘 밤 이 마당에서 동시에 증명되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랫동안 이 집안을 죄어오던 탐욕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 앞에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더랍니다. 그날 밤 이후 고을이 술렁였더랍니다.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은 날이 밝기도 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어요. 밤새 모여든 이웃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말이 또 다른 입으로 옮겨가면서 아침 장터에 나간 사람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이번 소문은 전에 돌던 소문과 결이 달랐어요. 우물이 흉하다더라, 과부 음기가 세다더라 하던 말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있었으니까요. 흩어진 문서들, 불빛에 드러난 글자들,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두 사람의 모습이었더랍니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고 사흘 후에는 고을 수령이 직접 그 문서들을 검토했더랍니다. 위조 양자 문서와 거짓 토지 기록, 조작된 장부가 하나씩 확인되면서 민참봉이 그동안 벌여온 일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관아 아정과 손을 잡고 기록을 조작한 것, 없는 빚을 만들어 빚쟁이를 풀어보낸 것, 서고 문서를 빼돌린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더랍니다. 민참봉이 고을 어른들 앞에서 쌓아온 점잖은 체면이 그 문서 한 장 한 장이 펼쳐질 때마다 한 꺼풀씩 벗겨졌지요. 민참봉은 우물가에서 크게 다친 다리를 영영 절게 되었더랍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들어오는 동안 그는 방 안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의원이 다녀가고 약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리뿐이었지요.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체면과 벼슬길의 희망은 그 어떤 약도 되돌려 줄 수 없었더랍니다. 관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민참봉에게는 무거운 벌이 내려졌어요. 위조 문서를 꾸미고 남의 집 재산을 탈취하려 한 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고을 어른들 사이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름도 이 일로 완전히 끝이 났더랍니다. 벼슬 자리를 기웃거리던 민참봉의 꿈도 종가적통을 자기 손에 쥐겠다는 야망도 그날 밤 무너진 돌판 위에서 함께 무너졌지요. 조씨 부인은 얼굴에 깊은 상처가 남았더랍니다.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스친 상처는 생각보다 길고 깊어 시간이 지나도 흉이 지지 않고 남아 훗날까지 그 자리를 가리고 다녀야 했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었어요. 그녀가 흘리던 눈물이 아이 걱정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마을 누구나 알게 되었으니까요. 장에 나가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에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불러주지 않았더랍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사람 마음을 사던 그 재주가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졌지요. 자식을 탐내어 남의 아이를 빼앗으려 하던 그 집에 끝내 남은 것은 병든 남편과 깊어지는 적막뿐이었더랍니다. 자식 없는 집의 고요함이 욕심이 되었다가 그 욕심이 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웃들은 그 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남의 자식을 탐내다 제 집안부터 무너뜨렸다고요. 반면 윤 씨의 집에는 서서히 봄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되찾은 문서 덕분에 빼앗겼던 논밭 일부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관아에서 토지 명의를 바로잡아 주었고 조작된 장부로 들이닥쳤던 빚쟁이들도 더 이상 발걸음하지 않았더랍니다. 비어있던 곳간에 쌀이 조금씩 채워졌고 무너진 곳을 손볼 수 있을 만큼 살림이 숨통을 텄지요.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마음을 돌렸더랍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장작을 문 앞에 쌓아두고 갔고 어떤 이는 쌀 한 대를 부뚜막에 올려두고 말없이 돌아갔어요. 어떤 이는 지붕을 얻는 데 손을 보탰고 어떤 이는 윤 씨를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딱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다 같은 말이었지요. 우리가 잘못 보았다는 말이었더랍니다.
윤 씨는 그것들을 받으면서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산다고 짧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집안일로 돌아갔더랍니다. 원망도 없었고 서운하다는 내색도 없었지요.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도 조용히 버텼던 사람이 세상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조용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었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어요. 마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으시네. 할머니는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눈가를 소매로 누르고는 다시 솥뚜껑을 열어 밥이 뜸이 드는지 들여다보았지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도연이었더랍니다. 그 겨울을 지나며 아이는 눈에 띄게 기운을 회복했어요. 밤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던 기침이 많이 줄었고 밥을 먹는 양도 부쩍 늘었지요.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도연은 마당 끝까지 걸어나가 처마 끝에 앉은 새소리를 듣고 돌아올 만큼 몸이 나아졌더랍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윤 씨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은 도연을 보았더랍니다. 아이는 마당 흙 위에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걷고 있었지요. 도연은 그 개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바짝 엎드려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개미 얼마나 힘이 세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것을 물고 가잖아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더랍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었을까 싶었어요. 늘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던 아이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평범하고 소박하게 아름다운지 윤 씨는 가슴이 저며왔더랍니다. 그렇구나. 힘이 세다. 윤 씨는 짧게 대꾸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척하며 잠시 눈을 감았더랍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텼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조씨 부인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욕심을 들이밀던 그 날들이요. 만약 그때 흔들렸다면, 만약 한 번이라도 저 아이를 남의 손에 넘겼다면 저 개미를 들여다보는 저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더랍니다. 윤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나무를 더 밀어 넣었어요. 오늘은 미음 말고 제대로 된 밥을 지어야겠다 싶었지요. 그해 여름 윤 씨는 우물가에 작은 상 하나를 내어 놓았습니다. 과일도 변변치 않았고 향도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물물로 깨끗이 씻어낸 그릇에 맑은 물 한 그릇과 손수 지은 흰 떡 몇 점을 올렸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절을 2번 올렸어요. 할머니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더랍니다. 윤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마당에 아무도 없었고 여름 오후 햇살이 우물가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더랍니다. 이윽고 윤 씨가 눈을 떴어요. 살릴 목숨을 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히 하지 않았더랍니다. 하늘인지 남편인지 선대의 덕인지 아니면 그날 우물 아래에서 눈을 마주쳤던 흰 비늘의 짐승인지요. 그 말을 다 뱉어내고 나서 윤 씨는 우물 수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더랍니다. 고요하던 우물 수면 아래로 길고 흰빛 한 줄기가 스르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물결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흰 무언가가 조용히 한번 지나가고 사라졌더랍니다. 윤 씨는 숨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더랍니다. 할머니도 보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것을 본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랍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도연은 자라서 총명한 소년이 되었어요. 몸이 약하던 아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글 읽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더랍니다.
훈장이 한 번 가르친 것을 두 번 묻지 않는다며 아이를 칭찬했고 마을 어른들도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지요. 사람 앞에 나설 때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마음은 반듯했어요. 약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더랍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러진 날개의 새를 안고 들어오는가 하면 장마 뒤에 물이 넘친 개울가에서 떠내려가는 작은 짐승을 건져 마당 한편에 두기도 했지요. 윤 씨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더랍니다. 오히려 아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더랍니다. 윤 씨가 그 긴 시간 동안 온몸으로 배운 것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말이었지요. 윤 씨는 언제나 도연에게 세 가지를 일렀더랍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약한 목숨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마라. 세상은 잠시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못 속인다. 도연은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더랍니다. 그 뒤로 윤 씨 집 우물은 고을에서 보구물이라 불리게 되었더랍니다. 가뭄이 들어도 이 우물만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몇 해를 두고 거듭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았고 우물 안에 무언가 든 것이 보여도 무조건 재앙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오래된 것과 약한 것, 말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해치는 일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더랍니다.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밤이나 달빛이 고운 가을밤, 그 우물가를 조용히 지나던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더랍니다. 방금 물 아래에서 흰 비늘이 번쩍이지 않았소? 우물 수면이 마치 숨을 쉬듯 한번 흔들렸소.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굳이 맞다 아니다 말하지 않았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이 있는 법이니까요. 윤 씨가 나이 들어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을 무렵 어느 저녁 도연이 어머니 곁에 앉아 물었더랍니다. 어머니, 그날 우물 속으로 내려가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윤 씨는 잠시 생각했더랍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날을 떠올렸어요. 우물 아래 진흙 냄새, 손가락이 벗겨지도록 돌을 치워내던 기억, 그리고 그 눈빛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윤 씨가 말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 도연이 눈을 들었어요. 저 짐승을 두고 돌아서는 것이 더 무서웠다. 도연은 그 말의 뜻을 한참 생각했더랍니다. 무서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날 비로소 알았어요. 눈앞의 것이 무서운 것과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섰을 때 평생 남아있을 무언가가 무서운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는 후자를 택하지 않았던 것이었더랍니다. 도연은 말없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윤 씨는 그 손을 꼭 쥐었더랍니다. 바느질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사람은 당장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언젠가 그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남의 것을 제 것 삼으려는 욕심은 처음엔 번듯한 명분을 두르고 찾아와도 끝내는 제 발밑부터 꺼뜨리고 마는 법이라는 것도요. 우물 속 큰 뱀보다 무서운 것은 언제나 사람 속에 숨어있는 욕심이었더랍니다. 그리고 하늘은 늦어도 끝내 그 욕심과 선함의 자리를 반드시 가려놓는 법이지요. 세상이 돌을 들 때 혼자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무너진 종가를 다시 일으켰고 꺼져가던 어린 목숨을 살려냈으며 오랫동안 이 집을 갉아먹던 탐욕의 실체를 끝내 세상 앞에 드러내었더랍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약한 것 앞에 손을 내밀었던 마음은 반드시 어느 날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